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경제통계학 3주차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1주차나 2주차와는 다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번 3주차부터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기 한 몇 주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고교 시절에 사실 이미 학습했던 그 통계학적인 지식으로부터 크게 새롭거나 많이 다른 내용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그 통계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는 차원에서 그 나름의 어떤 그 어프로치 방식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간의 뎁스를 좀 더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뭐 수리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든지 하기보다는 어떤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부터 이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대표하는 어떤 얼굴, 보통 뭐 아이콘이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이제 뭐 스포츠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에이스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한국 남자 축구의 대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배구다라고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종목의 아이콘은 아무래도 우리 김연경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손흥민, 김연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은 팬 입장에서 너무나 즐겁고 시원한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때로는 뭐 아름다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그런 그 기량을 선보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마 수익 소득의 관점에서도 아마 그죠? 그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손흥민, 김연경 선수 이외에도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뛰어난 세계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축구의 대표, 뭐 우리 한국 배구의 대표는 이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최고의 누군가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어프로치도 좀 더 흔한 방식 내지는 이제 좀 더 보편성을 띠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그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이제 주니어 직원들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여성분들도 과거에는 사실 30대 여성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의 공포심 같은 게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거의 그러진 않으시고 30, 한 4, 5세까지도 굉장히 좀 결혼을 굳이 서둘러 살 생각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30대 중반 넘어서까지도 아, 뭐, 형님, 저 아직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아, 선배님, 저 아직 모으는 것 같아요. 뭐, 아, 딱히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 그 결혼 시장에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그러한 관점, 뭐 이제 시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중개 업체를 갖다 이렇게 정보로 띄워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은 뭐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건 뭐 어쨌건 만나게 되면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생긴 사람 중에 서로 이제 좀 여건이 맞으면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인 이제 가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25세부터 39세까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 500명, 여자 500명이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그랬더니 성격이 다 좋아야 된대요. 뭐 물론 이래 놓고 이제 사실은 외모만 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직업은 어때요? 전문직이 사실 좋겠습니다. 이 결국 이제 돈 본다는 얘기예요. 직업 안정성도 본다는 얘기고. 그다음 취미는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운동 좋아하는 여자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여행 좋아하는 남자 좋습니다. 뭐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연봉은 뭐 아무래도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엔트리급의 이제 직원 시자 저기 저 회사원으로서 첫 커리어를 출발했었을 때 보통
4천에서 6천 정도면 좀 다소 좋은 직장이죠. 금융권들이나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보통 한 5천 정도 받을 거고, 제조업들이 좀 괜찮은 데 가면 한 4천 정도 받을 거고, 아마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이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요거보다 살짝 모자라니까, 결국 이제 이거의 함의도 그래도 좀 들어본 직장, 괜찮은 직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뭐 5천에서 1억 정도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셨고, 남성들은 이제 그 정도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 한 2억 정도는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키는 뭐 몇 센치 정도 되면 된다라든지, 보통 평균이 아마 여성분들이 지금 160 살짝 넘을 거예요. 160 아마 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남자 고등학교 3학년들 평균 신장이 보니까 174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키가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요. 아마 평균 이상의 키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것 같고, 적어도 학벌은 대졸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이는 뭐 연상연하 한 요 정도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막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미지를 다 부합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뭐 남자건 여자건 있다고 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떤 대표적인 어떤 배우자상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바로 직전에서 살펴본 뭐 손흥민, 김연경하고는 좀 상당히 좀 장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각 분야의 최고를 대표 사례로 뽑느냐, 아니면 각 분야에서 혹은 이제 그 어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상이니까요. 배우자상에 있어서 이런 여건들을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사람이 이상적인 결혼 상대일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각 카테고리별로 다 충족되는 어떤 누군가, 그러한 카테고리를 다 충족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을 거야.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원하는 배우자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있잖아, 아이콘을 바탕으로 어떤 집단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어프로치가 통계를 통해서 어떤 집단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말하자면 디스크라이브 하는 목적의 어떤 통계적 어프로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전에 살펴봤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일단 서베이라고 하는 과정도 좀 들어가고요. 특정 개인으로 이게 딱 모여지지가 않죠. 이러한 카테고리를 이제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로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름의 어떤 우선적인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은 있고 이럴 텐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통계적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중심 경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제 학습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심 경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보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저희가 이제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팔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오늘 이제 3주차를 맞이해서 중심 경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술하는, 디스크라이브 하는 어떤 통계적인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확률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확률도 알고 중심 경향도 알고 뭐 자료의 분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있으니까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직전에 살펴본 이상적인 배우자상 같은 게 딱 그런 거예요.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가지고서 몇몇 특징들에 대해서 추려내고, 그걸 바탕으로 할 때에 아마 대한민국 미혼 남녀가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기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간의 관계 분석도 이제 나중에 학기 말에 가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왜 통계를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도 하고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한 과정에 말하자면 일련의 합리성이 사실은 좀 내재가 되어 있어야 말하자면 사리분별이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행동의 규율,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통계가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번 학기에 경제 통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변수, 다변수,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낸 어떤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그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발견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다듬는 것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직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결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모습을 묘사해가는 과정에서 샘플을 추출하고 샘플에서 이제 출현된 몇 가지 어떤 특성들을 범위 내지는 어떤 경향성으로 제시를 하고 그 경향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 요소들을 만족하는 누군가가 아마 대한민국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아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배우자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아까 보셨던 결혼정보회사는 시도하고 있고, 결혼정보회사가 이제 저러한 유의 광고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많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간과 생각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련의 이제 그러한 통계적인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사례로서 지금 방금 보셨던 그런 그 결혼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 경향치와 분산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중심 경향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첫 번째 시간에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중심 경향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이제 쭉 퍼져 있긴 하지만은 얼마간 이제 보편적인 어떤 대개 어떻더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경향성을 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심 경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하게 되면 뭐 central tendency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클래스에 예컨대 남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50명 가량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모이실 일이 잘 없지만 다 모여서 나를 잡고 다 키를 잰다고 칩시다. 신장을 다 재보면은 뭐 160 몇 센치, 170 몇 센치, 180 몇 센치, 드물게 뭐 190 몇 센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기왕 이래 된 거 체중도 잽시다. 그러면 뭐 50 몇 킬로, 60 몇 킬로, 70, 80, 9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그 각 개개인별 뭐 신장이나 키, 그다음에 뭐 체중 뭐 그런 것들 쭉 모아놓고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아마도 중심에 좀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 키는 뭐 한 170 몇 정도쯤 많을 것 같고, 체중은 그래도 우리 남학생들이 건장하니까 뭐 한 70 몇 킬로그램 정도가 많을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많은 어떤 데이터들,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적 관점에서의 어떤 발견 중에서 데이터가 특성이 말하자면 중심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할 적에 이제 중심 경향치라는 걸 쓰고,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드는 게 사실 이제 중심 경향치를 다루는 다양한 어떤 매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데이터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분포해 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분산도에 대해서 한 얘기일 텐데,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심 경향치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향성을 이제 포착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대표값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방금 봤던 뭐 김연경, 손흥민 케이스가 아니라 아까 이상적인 어떤 남성 배우자, 뭐 연봉은 4천에서 6천 정도 되시고요. 키는 한 175 정도 되면 좋겠고요. 뭐 모아놓은 돈은 한 1, 2억 사이 정도는 있으면 그래도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그죠?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대졸이면 좋겠어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대표값, 말하자면 그 여성들의 상대방에 대한 선호를 갖다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피처스들을 갖다 모아놓은 게 아까 봤던 그런 데이터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중심 경향일 거란 거죠. 뭐 극단적으로 난 뚱뚱한 남자가 좋아요 라든지 난 키가 많이 클수록 좋아요 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 경향치에서 이제 커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한 분들 내지는 이제 취향이 좀 남다른 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경향성에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의 대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순서대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산술평균, 가중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중앙값, 최빈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내용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산술평균 보통 이제 arithmetic mean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 평균이라는 얘기죠. 관측치를 갖다 쭉 더한 다음에 관측치 전체 이제 수를 갖다 n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10개로 10로 나눠버리고 100개를 봤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를 쭉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버리고 말 그대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산술평균 소위 말하는 자 n분의 1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 n분의 1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관측지의 중요도는 특별하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어떤 그 중요도를 갖다 부여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도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값 속에는 숨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n분의 1이니까 그렇습니다. 산술 평균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모든 그 정량화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얼핏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앞에 봤던 산식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딱 하나의 어떤 산술 평균으로 구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산술 평균 값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관측 값에 대해서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 값 전체의 어떤 평균 값이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릴 때 스머프 만화 보셨나요? 이거 사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 꼬맹이 때도 스머프는 있었어요. 이 만화가 있었는데 스머프들 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른들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요정들 뭐 하여간 그런 거잖아요. 그 스머프들 체중을 쭉 다 이제 스머프 마을을 찾아가지고 다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는 김에 이제 호시탐탐 그 스머프들을 노리는 이제 그 가가멜이라고 하는 연금술사와 가가멜이 또 사실 애묘인이라서 집사죠. 그래서 이 아즈라엘이라고 하는 고양이도 있을 텐데 전체의 그 체중을 구해가지고서 그 평균을 내봅시다. 뭐 키를 구해서 평균 내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가멜이 압도적으로 좀 키도 크고 뭐 저기 체중도 무겁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평균에 있어서 가가멜이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산술 평균이 되게 될 때는 가가멜이 주는 영향이 n분의 1로 이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예컨대 스머프 마을에 뭐 100명의 스머프가 살고 이제 한 명의 그 연금술사인 가가멜이 섞인다고 하여도 그 평균이 크게 그 스머프들의 평균으로부터 많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가가멜이 아니라 뭐 코끼리라던가 뭐 범고래라던가 이런 애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저 해당 동물 저기 스머프의 체중도 아니고 뭐 저기 저 돌고래의 체중도 아니고 뭐 이상한 체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영향이 n분의 1로 이제 좀 희석되는 그런 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산술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치하고 관측치를 갖다가 쭉 그 계산해 가지고서 실제 이제 계산해서 찾아봤더니 그 합이 0이 되는 유일한 이제 중심 경향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산술 평균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건데 데이터의 이제 성향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키나 몸무게 같은 이런 녀석이면 이제 산술 평균을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앞면일 때 1, 뒷면일 때 0, 뭐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얼마 해봐. 그럼 0.5 나올 텐데, 이거는 뭐 동전을 그럼 던지면 산술 평균을 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날로 딱 서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류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실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쓰임새가 없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의 어떤 속성에 따라 가지고서 평균이 이제 유의미하게 쓰이는 어떤 그런 경향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수분포표, 그러니까 frequency, 빈도수를 이제 나타내는 도수분포표에서 산술평균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30하고 35 사이에 한 2개 있고 35하고 40 사이에 한 5개 정도 관측치가 있고 40, 45 사이에 2개, 50
언더에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의 어떤 중간 정도쯤에 아마 이게 무게 중심이 잡힐 거예요. 이 각각의 그 관측치가 동일한 무게의 어떤 벽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무게 중심 어디쯤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이제 산술 평균이란 걸 이용해 가지고서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의 무게 중심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감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n분의 1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치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르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사실은 가중평균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뭐 선거철을 맞이했다라고 치게 되면 선거철을 할 때 이제 그 후보를 정합시다. 뭐 대통령을 뽑읍시다. 국회의원 뽑읍시다 할 때 단순하게 최다 득표자 내지는 최다 지지율을 가진 사람을 대표자로 뽑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뭐 음원 차트 같은 거 계산할 때도 그렇고 뭐 혹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한 과정도 그렇고 그 보면 각 그 조사 결과마다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서베이를 했더니 거기에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실제 현장에서 계산해 봤더니 몇 프로, 뭐 음원이다 그러면 음원 판매량을 집계해 보니까 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실제 앨범 판매량을 했다 그러면 앨범 판매량이 몇 퍼센트, 유튜브 조회수는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정 소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서 실제 이제 비중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어떤 집단의 의사를 잘 반영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산술 평균보다는 가중 평균을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이제 weighted arithmetic mean, 결국 이제 weighted mean이라고도 합니다만 weighted average란 말도 쓰고 보통 이제 그런 가중 평균이란 걸 쓰죠. 그래서 지금 그 식에서 보는 것 같이 x바, 보통 이제 바가 붙게 되면 평균인 경우가 많은데요. x바 같은 경우는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해서 wi의 xi, 결국은 i번째 관측치인 xi에 대해서 weight인 w를 얼마나 줄 건지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정한 다음에 over summation i는 1에서 n까지 xi, 결국은 이제 전체의 관측된 값들을 갖다가 분모로 나눠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서 각 관측치마다 서로 다른 비중을 부여하는 형태의 어떤 그 계산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웨이트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가중평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중평균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서 지수이동평균 같은 것들이 있어요.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라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날아오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이제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최근의 값에 대해서 얼마 정도 웨이트를 더 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반영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지수이동 평균 EMA라고 하고 그 점 소문자 하첨자죠. 아래첨자 T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 T에서 지수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P의 T, 결국은 이제 오늘 막 들어온 생생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EMA의 T-1,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산되어 있는 지수이동 평균을 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지수이동 평균 값에서 오늘이 얼마나 더 어웨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먼저 해본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향성으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걸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EMA를 갖다가 이제 더 그 전일의 어떤 지수이동 평균을 이제 더 반영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전일의 어떤 지수이동 평균으로부터 새롭게 들어온 것을 얼마나 더 반영할 것인가를 감안하여서 지수의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쌓아나가되 그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 값에 대해서 좀 더 웨이트를 더 주는, 체계적으로 계속 최근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주는 형태의 어떤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람다 값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최근의 데이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될 거고요. 람다 값이 좀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관측된 그 값에 대해서는 좀 적은 웨이트를 부여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구성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지수 이동 평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하 평균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측치를 모두 곱한 다음에 n 번째 제곱근을 씌우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geometric mean이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관측치가 1번부터 n번까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쭉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n 번째 제곱근을 씌워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하 평균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CAGR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기간 중에 이제 누적 그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CAGR, 보통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뭐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뭐 임금 수준이 100에서 110으로 올라갔다가 110에서 123 됐다가 130.6 됐다가 다시 122.8로 좀 내려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게 될 때 평균적인 이제 상승률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해마다의 산술 평균 100에서 110 갈 때 몇 프로, 110에서 123 갈 때 얼마, 130 갈 때 얼마, 120으로 내려갈 때 얼마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가 나왔을 텐데 기하 평균을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5.2% 정도, 5.27%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이제 평균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라볼 적에 특히 이제 변화율 같은 것들을 다룰 때는 다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어떤 기업의 주가가 2년 동안에 100불에서 200불로 오르고 200불에서 100불로 다시 빠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단순 평균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기가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첫 해에는 일단 수익률이 100%난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00에서 200이 됐으니까. 두 번째 수익률은 마이너스 50%난 것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200불 하던 게 100불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첫 해 수익률하고 두 번째 수익률하고 평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마이너스 50이고 그걸 2로 나누면 25%가 나오네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플러스가 난 것처럼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기하 평균의 이제 세상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100에서 200 갔다가 200에서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버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캡처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CAGR 기준으로는 0% 나오더라. 성장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하 평균을 통해서 이제 좀 단순 평균 대비 좀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것들 누적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하 평균이 좀 더 유리하게, 좀 유용하게 쓰여진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제 로그나 지수 같은 것들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게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기저 효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직전에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동일한 변화폭이라고 하더라도 임팩트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캡처해내는 것으로서 이제 로그 수익률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산술 평균은 필요 없고 기하 평균만 있으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이게 로그 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나 0을 처리를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이나 0이 이제 개입돼 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스 이펙트를 좀 지워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관측값에 의한 영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좀 무시되는 경향성도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0에서 200 갔다 100으로 돌아온 녀석하고 100에서 300 갔다 100으로 돌아온 녀석하고 이걸 이제 기간을 누적해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소 좀 무시되는 그런 역점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0이나 음수가 들어오게 됐었을 때는 기하 평균을 좀 사용하기 애매하다는 거. 애매한 게 아니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평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조화 평균, 그러니까 harmonic mean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하는데요. 결국 이제 n 개의 관측치에서부터 조화 평균을 구한다라고 할 적에는 harmonic mean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의 n분의 1에다가 summation xi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실제 예를 들고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조화 평균 같은 거 사실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어쩐 거 보면 처음에 100km를 달리는데 500km, 시속 500km로 달려요. 그 다음 100km를 갈 때는 시속 100km로 달려요. 마지막 100km를 갈 때는 시속 75km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주행을 했다고 하면 평균적인 주행 속도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평균적인 주행 속도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 갖고 50km, 100km, 75km니까 그 속도 세개를 갖다가 에버리지 하면 되나? 75 나올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산술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총 주행 거리를 총 주행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km를 갖다가 나눠서 이제 3번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300km를 달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2시간, 1시간, 한 1.3시간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제 이 기간 중에 달린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69.8km를 이제 시속 69.8km 달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합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방평균이라 그래갖고 쿼드라틱 민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쿼드라틱 민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루트 n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관측치를 갖다가 제곱한 것들을 쭈르륵 다 더한 거예요. 결국 이제 자료 중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관측치가 있다고 할 적에 얘에 대한 어떤 이펙트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죠. 그게 이제 시계 모양새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개별 관측 값들을 제곱한 거를 가지고서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음이나 양에 의한 효과,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이제 부호가 날아갈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제곱을 하는 걸 갖다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심 경향으로부터 멀어진 녀석이 뭔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굉장히 그 제곱으로 했었을 때 값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합들을 다시 스퀘어 루트를 씌워 가지고서 이제 원래 스케일에 맞게 돌려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좀 많이 어웨이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평방평균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제 계산하는 어떤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평방평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들의 관계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적에 오른쪽 사분면 위에서 이제 1,1을 지난 1사분면에서 1,1을 지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합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좀 크고요. 기하 평균보다 산술 평균이 좀 더 크고 산술 평균보다는 평방 평균이 좀 더 큰 어떤 그러한 일련의 어떤 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똑같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의 대표적인 값 혹은 이제 평균적인 값을 구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경향이라고 할 적에는 결국은 좀 그 스케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값의 모양들이 결국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오늘 보고 있는 그러한 평균들의 어떤 차이 내진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구성하는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서 대표값이 변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평균이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잣대도 아니고
장단점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여서 중앙치,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앙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고 첫 번째 세션을 좀 이제 쉬어갈 건데요.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오름차순으로 혹은 내림차순으로 이제 배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럼 크기 순으로 이제 쭉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배열을 했었을 때 가운데 있는 녀석, 말하자면 순서를 따졌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있었을 때 50등 하는 녀석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고 할 적에 바로 그때 사용되는 값이 중앙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순서대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보고 있는 샘플이 이제 홀수다 그러면 이제 그 랭킹상 이제 가운데에 속한 녀석을 찾으면 될 거고, 만약에 내 랭킹 계산하는 대상이 짝수다 그러면은 이게 가운데 있는 녀석이 두 개 나올 거니까 이제 그놈들의 중간을 갖다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이제 중앙치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얼핏 생각해 보면 순서대로 데이터를 나열했기 때문에 예컨대 13579가 있어요. 그럼 얘는 평균은 5가 나올 거예요. 산술 평균 5가 나올 거고 중간값도 5가 나오겠죠. 근데 1357 100이 있어요. 한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엄청 크기 때문에 평균이 확 커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5개 숫자의 평균은 23.2가 나오지만은 중간값은 5가 됩니다. 결국은 한두 개 큰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내가 조사한 대상이 많을 때는 중앙치를 딱 이렇게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어떤 평균적인 혹은 대표적인 어떤 레인지를 크게 어웨이 되거나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찾아낼 적에 결국 중앙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가운데쯤에 누가 있을까라는 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중앙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국은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그 랭킹에 의해 가지고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을 픽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딱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치가 뭐 나타난다고 해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하나 나타난다고 해도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쏠림 현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좀 대표값으로서 선정하기에는 중앙치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중앙치가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메디안이 예를 들어서 순서상 가운데 있는 녀석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중앙치라고 하는 것이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집단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그 중간값이라고 하는 걸 써먹을 여지가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중앙치를 구한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 이제 묶어 가지고서 그 어떤 그룹화 시켜 가지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될 적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계산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앙치가 속한 어떤 구간을 계산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해 가지고서 누적 빈도수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거기로부터 계산해서 가운데쯤에 얼마가 있을까라는 걸 계산하는 건데요. 즉 도수분포표 같은 거 이제 계산해서 쓸 때 이제 이러한 식의 값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실제 중앙치가 속한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중앙값을 갖다가 각 구간별로 뽑아낼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할 적에 이러한 계산 공식을 쓰는데 뭐 대략 이러한 것으로서 계산할 수 있구나 정도의 감각만 가지면 되니까 너무 깊이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빈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최빈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출연하는 어떤 자료의 빈도들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을 이제 최빈치라 그래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이제 가장 높은 막대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녀석은 이제 최빈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빈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명목 자료를 분석할 때 쓰여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녹색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하지만 녹색이 제일 많대요. 그래요?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반반인데 그러면 얘네 평균 구해가지고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범주형 데이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목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최빈치가 이제 가장 좀 좋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닌 게 구간의 크기 설정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그 색상이라고 하는 류의 그런 범주 데이터도 그렇고 뭐 이러한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최빈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딱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녹색을 갖다 막 쪼개가지고 뭐 연두색, 뭐 희끄무르한 녹색, 뭐 쑥색, 뭐 카키색, 뭐 이렇게 막 세분화하고 뭐 파란색도 푸르딩딩한 색, 파란색, 새파란색, 진파란색, 뭐 남색 막 쪼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렇게 하다 보면 최빈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최빈치라고 하는 게 이 집단의 대표적인 어떤 선호를 나타내는 어떤 값으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핫핑크를 좋아한대요. 뭐 이렇게 결론이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빈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이런 그 정성적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체계적인 분석이 상당히 좀 난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그러한 그 범주형 데이터를 포함한 명목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정성 데이터 분석의 어떤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최빈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중심 경향치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료의 분포 형태에 따라서 이제 좀 그 경향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달라진지를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 이제 잠깐 쉬어가도록 할 건데요. 예컨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연계에서 이제 좀 자주 목격되는 형태의 어떤 자료 분포라고 하는 거는 왼쪽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치가 이제 다 같이 나타난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빨간색이 이제 최빈치가 존재하는 데고, 뭐 중앙값이 파란색이고,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녹색이다라고 할 때는 좌우 대칭에 이제 봉이 하나만 있는 이러한 그 분포에서는 사실은 다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서 구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뭐 봉이 두 개가 있는 경우, 보통 이제 그 봉이 두 개 있다라고 멀티 모델, 그러니까 모드가 두 개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최빈치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이제 가서 꽂히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랭킹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예를 들어 하다 보면 가운데쯤에 이제 중앙값이 아마 찍힐 거고요. 그다음 이제 평균을 하다 보니까는 왼쪽에도 꽤 뭐가 있더란 말이죠. 최빈값보다 왼쪽에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은 이제 또 왼쪽에 지키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가 대표 값일까라고 한다고 할 적에 되게 좀 그 어떤 중심 경향치가 이 집단을 대표한가라고 할 적에 사실 좀 애매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살짝 뭐 남학생이 많은 그런 클래스에서 평균적인 신장을 구해봤다라든지 뭐 이랬을 때의 분포가 아마 저런 식의 멀티모델, 여기 이제 두 개니까 뭐 바이모델이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고 할 적에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남녀 평균이 돼버리니까 이게 대표적인 어떤 신장의 크기다라고 얘기해도 애매할 거고, 중앙값도 이게 다른 두 집단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되게 애매할 거고, 최빈값이다라고 할 적에도 남학생만 예를 들어서 좀 남초 클래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성들도 꽤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캡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경향치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 픽해가지고 대표 선수를 뽑는 건데, 이 대표 선수가 전체의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 자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자료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 descriptive statistics, 그러니까 기술적 통계를 우리가 제시할 적에 자료의 성향이나 중심 경향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통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보고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데이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컨대 자료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양극화돼 가지고 슈퍼리치가 극소수 존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막 1000억, 2000억 버는 사람들이 약간 있어가지고 뭐 소득이 확 높게 나타나든지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평균은 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중앙값이 이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쭉 순서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쯤에 이 정도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는 한 저 정도더라. 결국 이제 어떤 중심 경향을 구성할 때는 결국 내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 분포의 모양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자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치를 이야기할 적에는 대부분 자료에 이제 적합한 경우들이 많고요. 중앙치가 있는 경우는 이제 평균으로 캡처하지 못하는, 평균이 왜곡되는 어떤 특이한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최빈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범주 자료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줄 때에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이 이제 다소 좀 뭐 많은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소 좀 시간이 가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차시로서 슬라이드를 운영을 합니다만, 그 내용의 구성상으로 볼 때 이제 차라리 둘로 가는 게 적당하다 싶으면 제가 좀 영상 두 개를 좀 조금 길게 편집해 가지고서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중심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그 방법들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집단의 전체적인 모양을 대변하는 어떤 대표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단점들도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고 와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